지난주 사건 반장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수건을 2장 썼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의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직접 제보를 해왔습니다. 통화를 하자마자 첫마디에 수건 2장을 써서 맞은 게 아니라 매일 수건 1장 이상을 쓴다는 이유로 맞았다고 밝혔는데요. 지옥 같았던 여성의 결혼 생활, 이미 첫 폭행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때렸었거든요. 음식점에서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나 먼저 일어나겠다 하고서 자리에 일어났는데 제 휴대폰 전화를 뺐더라고요. 휴대폰만이라도 받고 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달려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던 거예요. 판결문에서 인정된 폭행 횟수만 무려 26차례. 때리고 던지고 조르고 남편의 폭행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이어진 상습적인 폭행 전후의 상황과 사건의 뒷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보도를 지난주에 해드리고 나서 이 피해자분께서 방송을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속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폭행은요, 2018년 6월에 결혼을 했는데 그보다 2개월 지나서 처음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이후에 이 길거리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 집, 차 안, 길거리 가리지 않고 매주 2-3번꼴로 정말 갖가지 이유를 대서 맞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수건을 왜 하루에 1장 이상 쓰냐? 옷이 그게 뭐냐? 왜 내 말에 바로 대답 안 하냐? 그런데 또 대답을 하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기분이 안 좋다.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 남편을 무시한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2020년 9월 말에 이 폭행을 못 견디고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 피해자에 따르면요, 이 전 남편이 폭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결혼할 때 남편 측은 우리 부모님은 4천만 원을 해줬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 침대나 가구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반반 결혼을 왜 하지 않았냐? 이 이유 때문에 트집을 잡고 때리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신한 사실도 모른 상태로 맞아서 결국 유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어떤 분들은 또 왜 이 피해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 또 전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된 폭행 수준이 있습니다. 폭행 내용이 있습니다. 네, 판결문 아까 전수조사하는 거 아까 스크롤 내리는 거 앞에 이제 인트로 때 제일 좀 시작할 때 봤는데요. 전체 폭행이 26건입니다. 저 보세요, 저거. 저기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때렸는 부위가 머리, 가슴, 옆구리, 배, 그다음에 손목을 꺾고 발로 찼다라는 게 나오고요. 또 물건을 이용해서도 이제 폭행을 했는데 그 물건을 이용했는 게 밥상, 침대 프레임, 액자, 빨래 건조대, 봉, 캐리어, 베개 등으로 얼굴을 눌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신체 상황을 제가 좀 신체 그 조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피해자는 1m 60에 4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남편은 170 이상 중반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체중은 한 70kg 정도 후반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폭행 중에 진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폭행 중에 하나가 들어서 나를 내팽개쳤다. 그러니까 나를 떨어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폭행이고 결혼 생활 동안 2주에서 8주 동안 수많은 상해들이 나왔는데 뇌진탕, 골절, 인대 파열 등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피해자분과도 직접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계속 겁에 질려 있는 그 목소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 폭행 당시의 상황도 녹음이 돼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야, 원장님아, 왜 잤는데? 왜 잤는지 말해. 왜 잤는지 말하라고. 말하라고, 이 새끼야. 누가 했지? 알았어? 문 닫지마, 대답해. 대답해, 문 닫지마. 야, 문 떠다니기 좀 손대지 마.
나한테 더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소장님, 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공포스럽고, 네, 저 나사가 떨어질 때까지 저 소리, 드릴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여성으로서는 공포스러우니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닥칠지 지금 느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공포 영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께서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 봤다고 했는데 그런 거 고민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그냥 인성이고 태도고 어떻게 보면 폭력 중독까지도 가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이유로 내가 맞았을까라는 생각하시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3년 만에 지금 이제 저런 폭력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객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다행입니다. 자, 결혼 생활의 시작도 끝도 모두 이 폭력입니다. 폭력으로 점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럼 왜 진작 이혼을 못했어라고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해자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버님이 좀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아버지 건강이 악화될까 봐 일단 걱정이 많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남편의 폭행에 길들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보통 군대에서 네. 옛날 군대지만 안 맞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 그렇죠. 그럼 그냥 그럼 이렇게 맞는 게 원래 그건가 보다가 돼버릴 정도로 폭행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119 구급 때도 4-5번 정도 왔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폭행을 심하게 당했으면 그때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내가 오늘은 머리는 안 다쳤네. 그래도 뼈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구나. 괜찮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던 건 2020년 9월에 이제 마지막 폭행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발로 배를 걷어차여서 이제 119를 부를 그런 정도 상황이 됐는데 남편이 아픈 척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이 집에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이번 사건의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탄도 울고 갈 책임 전가. 자, 제보자의 피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어머님께 전화로 울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처음 하신 말씀이 착한 애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도 반복이 되고 병원에도 입원을 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 모든 게 악마한테 속아서 그런 거다? 얘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가해자도 그렇고 가해자 가족도 그렇고 정말 진심으로 그냥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만 했었어도 악마한테 속아서 그런 거다. 네,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신앙심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논리를 좀 이상하게 갖다 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 아들이 폭행을 한 건데도요, 이 아들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이 악마가 내 아들을 시켜서 그런 짓을 순간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집 자체에 악마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이 주마다 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폭행 관련해서는요, 집을 나온 이후에 2020년 11월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남편은 법정에 서서 오히려 피해자의 탓, 아내 탓을 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기독교인 중에 한 가지만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독실하다고 해서 절대로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머니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남편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를 달래려고 들어가서 침대에 앉혔는데 아내의 골밀도가 낮아서 부러지는 체형이기 때문에 부러졌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저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시청자 여러분께 제대로 좀 말씀을 못 전하고 있는데 아까 많이 들으셨죠? 부인에게 했던 말, 건방지게 따박따박 말대답하지 마라.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그렇다고 해라. 맞으면 말 들을 줄 알았다라는 형태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으면 말을 들을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저번에 방송할 때도 제가 이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저거 드렸던 보세요, 것 지금. 같은데요. 예? 저 뭐 온 몸이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 재판부 판단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피고인의 일방적 구타가 아니라 부부싸움 중 몸싸움을 하다 발생한 범행이다. 그러니까 약간 무슨 이렇게 좀 쌍방으로 뭐 싸우다가 생기는 약간 우발적인 것처럼 판단이 나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사진이나 또 피해자의 얘기나 또 지금 좀 저런 사진들 보면 이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체 차이가 크잖아요. 이 아내분 같은 피해자 같은 경우 160에 41kg 정도고 남자는 175 이상의 좀 건장한 체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단순히 쌍방으로 생긴 우발적인 문제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원래 부부간의 이런 가정폭력은 오히려 더 중한 선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폭행 전과도 없고 초범이란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1심 재판 뒤에 직장 동료, 남편의 직장 동료 30명이 저 친구 좀 뭐 선처해 주세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기겁을 했는데 자, 전 남편의 충격적인 행각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30명이나 탄원서를 썼다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정말로 뭐를 알고는 썼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남편이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맞고 나서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약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울부짖는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에게 다 그거를 배포를 했대요. 유출을 해서 보여주면서 내 아내 이렇게 좀 정신병이 있다. 이거 그냥 단순한 부부싸움이었는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미쳐갖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이렇게 난리를 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가 골절된 것도 그거 교통사고 당한 건데 나한테 뒤집어 쓰여서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사진은 못 봤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료들이 30명이나 탄원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 남편의 직장이 어딘지를 아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제가 차마 조금의 힌트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다 아시는 회사예요. 자, 백 변호사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네. 사과문을 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받질 않습니다.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러고 있다면서요 또. 지금 본인의 목적은 사과문을 전달해서 본인이 미안한 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합의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합의서에 제일 중요한 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부라는 의사를 받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과문입니까? 본인이 형량을 더 줄이고자 하는 어떻게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사과문 같은 거는 별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 같고요. 항소심에서 지금 저희 뭐 방송의 영향으로 판결이 뭐 바뀌거나 그래서도 안 되고 하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좀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판단하고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재판에 반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남편이 항소를 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형이 낮다라고 항소를 했는데 저는 검찰 쪽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검찰도 부대 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성만 그 항소를 하면 더 이상 남성의 형이 높아지지가 않으니까요. 한번 보고 좀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는지 검찰도 모르겠지만 했습니다. 검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이 보도를 드리고 피해자가 직접 방송을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막상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했더니 피해자분께서 계속 주저하셨습니다. 저희는 피해자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요. 불면의 밤을 보내셨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신당역 살인 사건. 내가 저희 남편을 이 보도를 해서 더 자극하면 어떻게 하죠? 저 혹시 죽으면 어떡하죠? 살해당하면 어떡하죠? 정말 벌벌 떨면서 저한테 그 고민을 토로하시던 그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진짜 판단을 정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